안녕하세요. 모아봐 이현철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면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향후 매매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2018년도쯤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사로 많이 나왔었죠.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집값도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많이 내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의 움직임에 의해서 매매가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정말 이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죠? 저는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저자 이현철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유일하게 전세가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세가가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서 사이클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천기누설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매가와 전세가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 둘 간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전세가는 부동산 매매의 파생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매매가 먼저 존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고 투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매매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여기에 임대차 시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투자자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이제 임대를 놓게 되죠. 거기에 전세라는 상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의 파생 상품이에요. 그러면 매매의 파생 상품 역할을 하는 전세는 원래 어떤 성질을 가지겠습니까? 원래대로는 매매가의 영향을 받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의 영향으로 전세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웩도독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웩도독은 주식 용어인데요.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몸에서 보면 몸이 기본이죠. 몸이 기본이고 꼬리는 약간 부수적인 개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보면 현물과 선물이 있어요. 현물이 기본이고 선물은 파생상품입니다. 현물이 떨어지거나 너무 심하게 올라갈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 원리는 현물의 영향을 받아서 선물 가격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원래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물 가격이 거꾸로 현물 가격을 결정해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웩도독입니다. 파생 상품이 오히려 주인에 해당하는 현물 가격을 결정해버리는, 이게 웩도독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에서도 웩도독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무 복잡한 관계들이 있어가지고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언제 웩도독이 벌어지는지, 언제 현물에 의해서 선물이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저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부동산 매매 시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 이전의 상황은 상승장에 있었습니다. 상승장에 있었을 때의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는 어떠냐? 이때 전세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에 상관없이 매매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승장에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매매가는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이나 아니면 거의 제자리이죠. 근데 매매가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갭이 많이 벌어지죠. 자, 이 갭이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는요,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출렁을 하든 매매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얘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출렁여봤자 매매가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원칙대로 움직입니다. 원칙대로. 뭐냐? 매매가에 영향을 받는 전세가가 돼요. 이때는 기본적인 거죠. 파생상품이니까. 자,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전세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돼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2017년부터 2018년, 19년까지 계속적으로 광풍이 불다시피 할 정도로 갭 투자가 열풍이 불었습니다. 갭 투자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전세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세 시장에서는 갭 투자는 전세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가 열풍으로 불었다는 얘기는 전세 공급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임차인 수요는 거의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줄었어요. 왜냐하면 임차인 중에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2018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세가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전세는 굉장히 안정적이 돼버렸어요. 2017년 이전은 어땠죠? 여러분 다 까먹었죠? 그때는 전세난이 나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전세가가 막 뛰고 전세난 때문에 뭐 깡통 전세가 나고 역전세가 나면 난리가 나는 애 막 이런 이 뉴스가 다 기본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지금 싹 사라졌죠. 그게 왜? 갭 투자가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 안정화된 겁니다. 완전히 안정화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전세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상관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집이 모자라니까 아니면 집 사는 게 두려워서 다시 눌러앉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요. 그 사람은 원래 임차인이었어요. 임차인이 그냥 눌러앉으면 수요는 그대로인 거예요.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닌 겁니다. 그걸로 전세가 올라가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석연찮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매매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때 전세가율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슬금슬금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의문을 가지는 게 생겨야 돼요. 의문을. 왜? 아까 방금 전만 해도 갭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전세 시장에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었다. 그러면 이때부터 전세가는 떨어져야 맞는 거죠. 그쵸? 떨어져야 맞는데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가격이 계속 떨어져야 맞는데 왜 가격이 올라가냐 이거죠. 이때 전세의 특성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전세는요, 안정적이거나 약간은 공급이 좀 많은 상황이어도 전세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거는 전세라는 상품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집이 100개가 있습니다. 집이 100개가 있는데 다 임대를 놨어요. 딱 100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개만 있고 여기에 전세로 다 꽉 차 있습니다. 차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아니면 제자리에 있을까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대부분의 첫 번째 대답은 뭐였냐? 제자리에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닙니다. 올라갑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임대인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임대인은 어떻게든 전세가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투자자라면 당연히 자기 투자의 본분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약간의 예외적으로 정말 착한 임대인은 그냥 제자리에 놔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전세가를 올리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어떻게든 전세가를 내리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럼 이 둘의 힘이 동등하다라면 제자리에 있겠죠. 지금 집이 100개 있고 임차인도 100명 있어요. 딱 맞잖아요. 힘이 동등하다라면 제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힘이 동등하지 않아요. 임대인이 월등하게 우월합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루가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루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는 게 시도하기가 수월해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예요. 전체가 다 3억이다. 그러면 자,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음 만기가 돌아와요. 다음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에 상관없이 일단은 임대료를 3억 2천, 3천 정도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을 눌러 앉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려고 하면 돈을 내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약간은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루가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료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상을 하면 된다고요? 협상은 뭔가 무기가 있어야 협상이 되죠. 네. 압박을 할 수 있는 압박 요소가 뭐냐? 이사밖에 없어요. 집을 나간다고 해야 깎을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사 많이 다니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이사 가게 되면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죠? 제일 첫 번째는 비용 문제가 발생하죠.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거의 최소 500 정도 깨집니다. 자, 이삿짐 센터, 요즘 포장이사 하죠. 포장이사 한번 부르면 얼마죠? 한 보통 200만 원 정도 합니다. 200만 원. 조금 짐이 적다 그러면 한 150, 보통 150에서 200 정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복비가 나가요. 그리고 이사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뭔가 사야 될 일들이 막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500 정도가 깨집니다. 그냥 이거는 날아가는 돈이에요. 두 번째는 생활권에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애가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정착을 했어. 그런데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이 동네 안에서는 이사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생활권을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일단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비용 문제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임대료를 올려주는 것과 이 비용이 나가는 게 어떤 게 유리한지를 한번 꼼꼼히 따져볼게요. 자, 500만 원이 일단 나간다고 치면 500만 원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전세료를 올려주고 내가 눌러앉으면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이 임대료를 올려줘도 될까요? 이거를 이자로 치면 만약에 500만 원이면 한 3% 이자로 거꾸로 계산해 보면 1억 6천까지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5%만 잡아도 거의 1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억을 그냥 올려줘도 쌤쌤인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이 정도는 오히려 계산해 보면 3천만 원 전세료를 올려주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좀 더 손해보는, 그러니까 지위가 낮다라는 거예요. 임차인이 훨씬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깎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안정적일 때는 거의 무조건 임대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매매가가 10억에서 2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10억일 때 만약에 전세가가 5억이라고 쳐봐요. 10억일 때 5억이었으면 전세가율이 50%였는데 20억에 5억이면 2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든 조금씩 더 올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면 매매가가 20억 하는데 전세가 5억은 너무 싸죠. 그러니까 올려주는데 저항이 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쉽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의 전세가 올라가는 현상은 새 아파트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 다른 주변의 아파트들보다 이 새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뚝 떨어져서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그 다음 만기가 돌아올 때는 오히려 전세가를 올리기가 더 쉬운 거예요. 임대인도 올리는 게 당연한 게 되고, 임차인도 매매가 대비 비율을 따져보면 저 정도는 인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위주로 거의 다 전세가가 팍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매매가가 더 올라가냐? 아니에요. 전세가의 움직임에 의해서 매매가가 움직이는 건 절대 없어요. 그냥 매매가는 매매가대로 가고 전세가가 매매가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웹도독 현상은 언제 나타나냐? 매매 사이클 시장에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이때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보통 80%, 인기 좋은 거는 70%대에 있고 인기 좀 떨어지는 것들은 80%, 심지어는 90%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굉장히 좁혀졌을 때 전체적으로 이때부터 웹도독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전세가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매매가가 움직입니다. 이때는 전세난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매매가가 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락기가 지나서 바닥권에서 웹도독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전세가와 매매가에 서로 영향을 주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상승장에 있을 때는 매매가가 전세가에 영향을 주고요. 하락시장이 지나서 바닥권에 있을 때는 전세가가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보면 2014년, 15년, 16년 이때부터 전세난이 엄청 심했거든요. 이때는 누가 집을 안 사도 이상하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안 사는데 올라가. 왜 그러지? 아무도 몰랐어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영향이 달라지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면은 오류를 겪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상승장에 있을 때는 매매가의 영향을 받아서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전세 시장에서는 임대인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대인의 지위가 임차인의 지위보다 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세 공급이 더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승폭이 가파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매 시장이 바닥권일 때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작을 때, 이때는 웹도독 현상이 벌어져서 전세가에 의해서 매매가가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거꾸로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난이 생기는 겁니다. 매매가가 하락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전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바뀌게 됩니다. 자가였던 사람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세로 갈아타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때 월세 살았던 사람들도 전세로 전환을 많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공급은 더 줄어들게 되죠. 왜 줄어드냐? 이때 되면 갭 투자자들은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죠.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버티기 위해서 뭘 하냐? 전세였던 사람이 월세 전환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팔고 넘기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공급은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전세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탁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전세가가 막 올라가. 매매가를 전세가가 뛰어넘을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매매가를 전세가가 넘을 수는 없어요. 혹시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임차인의 생각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분이에요.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넘는 상황이 뭐 한두 개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특수관계에 의한 어떤 일종의 조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매매가가 3억인데 3억 3천에 전세가를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보증금 날릴 수도 있는데 임대인이 돈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경매너요? 경매너 갖고 되면은 내 돈 찾을 수 있습니까? 경매를 넣지도 못해요. 무슨 수로 찾습니까? 임대인이 돈 안 주고 나자빠지면 보증보험도 안 들어지는데 그렇게 들어갈 바보 임차인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는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누구예요? 서로 어떤 가족관계나 아니면 어떤 채무관계가 확실하게 잡혀서 다른 이면 계약을 했거나 이런 상황 외에는 그런 상황이 절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매매가가 그대로인데 전세가가 막 치고 올라가요. 딱 붙으면 매매가가 올라가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고요.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